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입니다.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FOMC 회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배경화면도 FOMC 회의 장면을 제가 이제 하나 따와봤습니다. FOMC 회의에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민을 하실 건지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목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연준의 딜레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페이크를 주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연준 다 알아요. 저는 내용 다 압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준은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나 시작합니다. 인포맥스 라이브라는 건데, 사실 인포맥스는 연합뉴스 잘 아시죠? 이거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데인데,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발대식 이런 데 갔었는데 사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되게 엄청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출연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출연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3프로TV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그 MC를 봅니다. 여기 계시는 이승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린이거든요. 이제 주린이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1부는 그렇게 하고요. 2부는,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김용우 이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SK증권 김용우 이사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저도 이제 늘 생각했던 게, 바이사이드, 그러니까, 헤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세미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는데, 여기 와서 다 좋은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요번 기회를 통해서 비록 9시부터 한밤중이지만 그래도 세미나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부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부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석이가 김영우 이사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김용우 이사님이랑 어떤 케미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정인승 대표님이 있어요. 저는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몇 번 잘 아시는 분인데, 바바리안 리서치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해외 주식 담당 리서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 대표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끝까지 안 나오고 자기 이제 직원분들한테만, 이사님들만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끝까지, 내 수요일 날은 형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친한 형인데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1부 때는 제가 이제 주린이 이승희님하고 같이 이제 이거는 이거고요, 저거는 저거고, 2부는 제가 이제 제가 초대하는 건 아니지만 업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제가 세미나를 듣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마 이제 정희승 대표님하고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수요일날, 제가 사실 유튜브 라이브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금 계속 못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진짜 놀지도 않고 계속 바쁘거든요. 주말에도 하나도 놀지도 못하고, 진짜 이거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그 얘기 있잖아요. all works no play인가요? 제거 덜 보인가? 제거 효석 덜 보인가? 아무튼 저 놀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면 또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못해서 죄송한데 이번 주부터는 인포맥스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할 거니까 꼭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입니다. 수요일 9시. 매주 수요일 9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9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이러니까 너무 이거 지금 FMC 그 프리뷰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있을 일들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10년물 국채 입찰, 그러니까 금리가 지난 주말 동안에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후배들, 선배님들 많은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힘들어 하는 거에 한 5배 이상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채권의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정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다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 또 장중에 7천만 원 돌파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의 금융 시장에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1조 달러가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자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7개밖에 없더라고요. 비트코인 제외하면. 1등이 금이고요. 10조 달러 정도 되고, 2등이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 애플 이런 애들이 이제 2조 달러,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등등. 페이스북은 1조 달러 안 되죠. 구글, 그 다음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있는데, 중국 2월 주요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썸머타임 시작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9시에 장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등등등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무장관이 오셔서 방위비 분담금 정리할 텐데 뭐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낫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되게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 있을 때보다는 지금 나아진 상황이다 정도. 그리고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FFC가 왜 딜레마냐? 핵심적인 거는 경기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냐? 진짜 좋아집니다. 작년 12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 이런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 같니라고 해서 이제 다들 점을 찍어서 이 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대한 전망치를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는 이렇게 지금 회복이 안 돼서 지금 결국은 0%대 회복될 것 같아요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정도 범위에 몰려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 정도 됐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6% 넘어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OECD도 올렸던데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OECD는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되기 전에 회의를 한 거니까 그 정도 되겠지만, 아마도 이분들이 이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지난주에 FM 1.9조 통과되는 거 보고 이거 뭐 0.1이라도 0.2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의장으로 오시겠죠. 이 회의장에 이 회의장에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점을 찍을 때 경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데다 점을 찍으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딜레마라는 거는 뭐냐면, 경제 전망치는 엄청 올릴 건데 금리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점을 찍는 거예요. 2020년 말 2020년에 어떻게 될 것 같은 점을 찍는데, 2023년에 요렇게 5분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한 분은 1% 넘게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분도 생겼습니다. 요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사실 이번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전망치는 많이 좋아지는데 금리는 못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생각이고 시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니 이때는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때는 경제가 좋아졌는데 왜 이걸 또 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요 정도로 올라갈지 여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점이 어디로 찍히는지. 저는 이제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면 좀 다른 대응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렇게 못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또 뭐 울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물가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시장의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하시고 뭐 전망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거 물가가 너무 오를 것 같은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그 연준이 나중에 이거 뭐 금리 올리고 뭐 난리 나야 돼 엄청 심각한데 지금 이거 요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라는 그 파월이나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슨 수로 물가를 막어 이 사람들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물가가 지금 올랐나요? 아니에요.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의 물가에 대한 전망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안 올랐어요. 아직도. 자, 보세요. 자, 미국 5년 BEI라고 해서 채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물가 지표입니다. 자, 채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물가 지표. 그리고 코어 PC라고 해서 실제 물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요것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는 안 올라갔어요. 그럼 이건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올라간 겁니다. 반면에 요 실제 물가는 안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물가는 이제부터 올라가지 이 사람아 답답한 사람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 간격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이미 이만큼이라는 거죠.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둔화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거는 그럼 BEI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팁스라는 게 있어요.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는데 이 물가 연동 국채를 연준이 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건 좀 더 충격적인 그림인데 연준이 물가 연동 국채 중에서 2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주가를 관리하고 막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팁스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25%나 연준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 늘어났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선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니네들이 지금 내가 사실은 요거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 자꾸 너무 디플레 걱정만 하니까 내가 인플레 온다니까 라는 거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니네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니? 그냥 이거 팔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팔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연준이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랑 지금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호석 아카데미 이제 요거 찍고 다시 찍을 건데 자, 포물선 운동의 비율을 제가 하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공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구간에서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B 구간으로 가서 천천히 가다가 C에서 잠깐 멈추죠. 그리고 D로 가면서 이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요게 이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과거에
어떻게 됐었는지 좀 봅시다. 연준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쭉 늘어났다가 이렇게 쭉 했다가 쭉 늘어났다가 좀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구간이 이제 QE1, QE2, QE3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까지 진행이 됐던 거고요. 2013년 12월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부터죠. 테이퍼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지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유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지되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줄어듭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거는 재투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투자를 중단한 것은 2017년 12월부터입니다. 금리는 언제 올렸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올렸습니다. 금리는 2015년 12월 달에 올렸고요. 자, 이제 QE는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 생각에는 여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QE를 인제 시작한 거예요, QE를 인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금리 인상은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일단은 연준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반드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만 오늘은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는 1200억 불을 한 달에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0억 불을 국채 매입에 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되네요. 3분의 2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예상되는 국채 매입 규모는 800억 불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러면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를 연준이 매년 이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쪽에서 연준의 자산을 연준이 사줘야 되는 국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보자고요. 그러면 2021년 미국 정부의 예상 적자 규모는 1조 달러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자, 이제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는 돈이 1조입니다. 그럼 이거랑 퉁칠 수 있겠네요, 거의. 네. 근데 이제 추가 부양 체계 규모는 1.9조 달러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3조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더해봐도 6조 정도 되는데요. 6조 정도 되는데 이것 중에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올해도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이거 더해보고 6조가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 채권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연준이 왜 사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연준이 얼마나 사줬는지를 좀 보면은 미국 정부 국채의 57%, 그러니까 작년에 발행된 미국 정부 국채의 57%를 연준이 사줬습니다. 올해도 뭐 그러라는 보장은 없고 덜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 국채에 대한 그 해외 투자자들의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연준이 이것보다 더 사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절반만 산다고 해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6인데 6을 2로 나누면 3이잖아요. 그럼 3조 달러 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아까 그림에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7.5조 달러인데 이거 3조를 언제 더 사? 그러면 10조 달러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금리를 언제 인상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물가에 대한 걱정만 내려놓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물가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준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걱정 안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아직도 뭐 하이퍼 인플레까지도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계산하는 게 뭐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거 지금 연준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입니다. 자, 이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은 2차 세계대전 때 100%였다가 이게 쭉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올라왔다가 10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뭐 한 5년, 10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CBO라고 하는 국가 예산국이라고 하는데 의회 예산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2050년까지 200%까지 이게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요.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이자 지출은 2026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자 내는데 GDP의 10%를 써야 된다.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이자를 10%나 내야 된다고? 지금은 뭐 거의 안 내고 있는데 1% 정도 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의회 예산국, 그러니까 CBO라는 곳에서 의회한테 이걸 내면서 자, 이거 지금 국가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2050년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미국 정부에서 뭐 부채를 뭐 줄인다거나 뭐 이럴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이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미국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안 사주는 게 말이 되냐? 이 미국 국채 외국인이 더 많이 사주게 만들자.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한테 돈 빌려주게 만들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국 국채가 조금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는 못 올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여기서 국채 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릴 거라는 전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파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물가는 걱정 안 한다니까요. 요걸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자 봐봐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 전망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는 금리 인상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준이. 자, 진짜 그런 생각 없어.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야 라는 얘기를 이번 FOMC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YCC,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FOMC 회의 장소에 이제 생중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뭐 나쁘게 볼 게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인포맥스 라이브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대응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